예, 이 영화는 기생충입니다. 원래 감독이 이 영화 원제 제목을 데칼코마니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 박사장 가족하고 이 송강호 씨가 롤을 맡은 기택 가족하고 이렇게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데칼코마니라고 했다가 기생충이라고 했는데 이 제목이 훨씬 더 임팩트가 있다고 하네요. 장르는 스릴러. 이 장르가 처음에는 블랙 코미디로 시작했다가 딱 중간쯤부터 스릴러로, 호러 스릴러 같이 장르가 변합니다. 예, 봉준호 감독의 특징이죠. 이분은 어떤 장르를 시작하는데 그 장르의 클리셰를 깨고 장르를 배반하는 걸로 끝나는 그런 그 영화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47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고요.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외국어 영화상도 받았습니다. 골든 글로브 외국어 영화상도 받고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각본상, 주요 영화 상들을 다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한국적인 내용이고 한국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유수의 상을 받았다는 것은 보편적인 주제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소득의 양극화 이런 문제, 이 기택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를 동일하게 겪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나타냅니다. 등장인물을 보면요. 일단 이 봉준호 감독은 개인을 다루는 게 아니라 가족을 많이 다루죠. 괴물도 그렇고요. 그 마더란 영화도 엄마 그러니까 이 가족이 중심이 되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주인공 가족이 있고 부잣집 가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 딱 중반부터 시작하는 지하실에 있는 문관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가족은 아버지 가장이 김기택이고요. 아들이 장남이 김기우, 장녀가 김기정, 그리고 아내가 박충숙입니다. 기충이죠. 기생충에서 기는 이제 기생충의 기자 받아왔고 기생충을 충에서 아내 이름을 박충숙 따왔습니다. 부잣집 가족은 박사장 박동익, 유명을 달리한 이성균 배우가 맡았죠. 다혜, 다송, 그리고 최영교, 조여정 배우가 타이틀로를 맡았습니다. 문광 가족은 이제 그 가정부죠. 옛날 이전 가정부 문광인데요. 성이 국문광입니다. 국문광. 그리고 그 남편이 오근세입니다. 이름이 왜 오근세냐 했더니 그 봉준호 감독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갑근세에서 갑자 떼고 이렇게 근세라고 했다고 합니다. 갑근세. 그리고 최영교는 왜 영교냐 하면 그 빨간 펜 선생님 같이 학습지 선생님이 연상되는 이름이라서 이렇게 붙였다고 하네요. 기타 민혁은 그 처음에 기우한테 찾아와서 너 부잣집 딸 과외 자리가 있는데 해보지 않겠니 하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니까 이렇게 한 말이 있습니다. 기세야. 기세가 중요해. 그 말을 그대로 이제 그 다혜한테 써먹어 가지고 이렇게 합격하죠. 예, 기세야.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민혁이는. 그리고 윤기사가 있습니다. 윤기사는 아까 이렇게 보면 그 기정이가 차 안에다가 그 벤츠 안에다가 팬티를 넣어두죠. 이게 뭘 나타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박 사장이 그 팬티를 이렇게 보고 아니 이 운전 기사가 나 몰래 여자를 데려다가 여기서 카섹스를 벌렸구만 마약도 하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제 그 윤기사를 내보내죠. 내보내고 그 자리에 이제 이 아버지 기택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기택이 들어올 때요. 이 아들 딸이 아빠 그 벤츠 몰아봤어? 이러면서 그 벤츠 전시장에 가서 벤츠를 시승을 하게 하고 연습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취업에 성공하죠. 그 보면 박 사장이 그
커피잔을 들고 있죠. 그게 코너링을 하는데도 커피가 안 흘렸어요. 부드럽게 코너링을 하는 거 보고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길 잘 아시나요? 하니까 38선 이남으로는 보는 데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예, 그래서 그 윤기사를 몰아내고 취업을 합니다. 남궁현자는 이 집을 그 박 사장이 살고 있는 집을 설계하고 건축한 건축가입니다. 박 사장한테 팔고 이분은 미국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영화에서는 사진만 등장하고 실제 인물은 그냥 그 문강 가정부 문강의 입을 통해서 남궁현자께서 이 집을 세우셨고 그러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 기생충 리뷰를 보면 누가 이 집에 거주할 자격이 있는가? 이 집은 도대체 누가 거주할 자격이 있는가? 이 문제도 묻더라고요. 네. 자, 주인공 가족을 보겠습니다. 기택 가장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속의 패자입니다. 무계획 이 사람은 아들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그런데 아버지는 계획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딸도 묻죠. 아버지 그 계획이 다 틀어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이 있어요? 하니까 하고 이제 아들이 또 아버지 무슨 계획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들아 결코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지 아니? 계획하지 않는 거란다. 계획을 하면 반드시 그 계획은 어그러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계획을 아예 세우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단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발로 툭툭 차도 아내한테 뭐라고 말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이고요. 그 집은 그 반지하 집에서 살죠. 근데 반지하 집이니까 그 창이 바깥에는 그 땅 길바닥입니다. 술 취한 취객들이 노상 방뇨를 그 창에다가 방뇨를 하는데 그래도 이 아버지는 나가서 그 방뇨하는 사람을 야단치거나 하지를 않아요.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피자 상자 접는 아르바 나오죠. 온 가족이 그 일을 하는데 네 사람이 접잖아요. 근데 꼭 하나가 불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 페널티로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 하나 불량품 나오게 접는 분이 아빠예요. 피자 상자 접는 일도 서투입니다. 이 사람은 그 윤기사를 몰아내고 이제 운전기사로 취업합니다. 윤기사를 몰아내는 일을 꾸민 사람은 그 아들하고 딸이죠. 아들 딸이 그 뭐 팬티도 갖다 놓고 해서 오해를 사게 만들어서 이제 이 자리에 아빠를 꽂아 놓습니다. 이 기택은 반지하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중반부에 그 저택에서 술 파티를 할 때 굉장히 이 가족이 막 들떠가지고 기우 이제 아들 기우는 엄마 나 나중에 제 그 큰 이 딸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제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엄마도 야 그 애 괜찮지 않니? 나는 참 괜찮더라 이러면서 은근히 이제 신분 상승의 꿈을 꿉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문강이 등장하고 이제 그 이렇게 엿듣고 하다가 콩 하고 지하로 떨어지죠. 그래서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그다음에 거기서 바로 수직 지하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의 곡절을 겪는 사람입니다. 주인공 가족 기우 이제 장남이죠. 명문대 지망 사수생입니다. 사수생. 유학 가는 친구 민혁이 이제 그 자기 대신 박 사장 딸을 좀 가르쳐 달라고 꽂아 놓죠. 근데 이 친구는 왜 그 자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제 하필이면 아직 대학도 가지 않은 대학도 입학할 못 붙은 기우한테 와서 이렇게 했냐면 그 이제 이 민혁이가 그 박 사장 딸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에서 돌아오고 나면 이 박 사장 딸이 다혜가 대학에 이제 입학할 대학을 다닐 나이가 되니까 그때 와서 연애를 할 생각에 누가 체감 안 되잖아요. 자기 친구를 소개했다가는 이렇게 뺏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위험이 없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한 기우한테 이제 이 일을 부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이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인가 뭐 그 위조를 하죠. 그 입학 재학 증명서를 위조를 하는데
그 위조를 해주는 사람이 동생 기정입니다. 포토샵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서류 통과하고, 그다음에 수업 좀 참관하고 싶은데요 하고 그 엄마가 말하면서 수업을 듣죠. 그러니까 뭐 너 지금 영어 수능 봤으면 너는 떨어져. 시험은 기세야. 그러면서 드립을 쳐서 되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하면서 그 연교의 마음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갈 때 뭐라고 하죠? 그 아들 그림도 보여주고, 아들이 그림이 대단히 상징적이네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술 선생님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정이를 생각하죠. 그 여동생. 그래서 누가 있는데 일리노이 대를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온 응용미술학과 다니는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요 하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 그 독도는 우리 땅 거기다 붙여가지고 제시카, 이름은 제시카예요. 기정은 박소담이 맡았습니다. 미대지망생입니다. 장녀고요. 포토샵 능력이 출중합니다. 미국 일리노이대 응용미술학과 졸업생이 아니라 이제 다니다가 한국 온 걸로 돼 있고, 박사장 아들 미술교사로 취업하면서 미술 치료를 이제 합니다. 그 이렇게 보면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미술 치료에 대해서 어떤 상식을 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그 영교 마음을 싹 빼앗죠. 싹 빼앗죠. 1학년 그 7살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니까 이 엄마가 하면서 그 이제 기정이한테 아주 마음을 쏙 빼앗깁니다. 이 기정이는요, 주인공 가족 중에 가장 능력이 출중한 가족입니다. 다른 가족은 전부 이제 일자리를 남을 이렇게 몰아내고 빼앗는데, 기정이는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미술 치료 이걸 개발해 가지고 이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위하여는 윤기사를 음해하죠. 이제 음모를 꾸미죠. 그렇게 해서 해고 빌미를 만들어서 윤기사를 몰아내고 아버지를 그 자리에 앉힙니다. 자, 제 기택의 부인 충숙. 이 엄마는요, 과거 해머 던지기 선수 출신입니다. 전국체전에서 은메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아냐면 영화 전반부 보면은 상장 이렇게 있고요. 그 물난리 났을 때 기택이 가장 먼저 들고 오는 게 그 안에 은메달이 상장 은메달입니다. 그러니까 해머 던지기 선수니까 이 기택이 꼼짝 못해요. 발로 차도, 아내가 발로 차도 못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언쟁 같은 게 벌어질 것 같은데 막 웃고 넘기고 이러는 것도 어떻게 신체 능력이 뭐 감당이 되겠습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맨 나중에 보시면 이 자기 딸이 그렇게 다친 거, 칼에 맞은 걸 보고 그 몸싸움을 벌이죠. 근세랑 몸싸움을 벌여서 꼬챙이까지 찔러서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운동선수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족들을 공모해서 문강을 쫓아내고 취업합니다. 이거 가족들이 공모해서 문강을 쫓아내고 취업, 이거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문광이 복숭아 알러지가 있죠. 복숭아 알러지가 있다는 것을 다해가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을 몰아내야 되겠구나 해서 복숭아 털을 깎아가지고 그 뿌리죠. 뿌려서 병원에 가게 만듭니다. 그 동선을 딱 계산해서 병원에서 그 딱 사진을 찍죠. 아빠가. 그래서 사모님한테 보여주죠. 그리고 그 딱 집에 도착했을 때 그 피자 할 때 핫소스 뿌리는 거 있었죠. 그 휴지에다가 핫소스 뿌려가지고 마치 각혈을 한 것처럼 해서 이 문광이 진행성 결핵 환자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고자질하죠. 그래서 이제 문광도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결핵 환자라서 쫓아내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제 나가달라고 해서 이제 문광을 쫓아내게 됩니다. 박충숙도 그렇고요, 기택도 그렇고
도덕성은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딸이 그 오빠의 그러니까 재학 증명서를 위조하는 걸 보고 야 서울대학교에 사문서 위조과 없냐? 너 거기 가면 너는 수석하겠다 야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너 그러면 안 돼 이러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공모해가지고 문강을 쫓아내고 내는데도 야 너희들 이러면 되겠니? 양심의 가책도 이렇게 안 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그래서 이 가족은 기본적으로 좀 도덕성 양심불량 도덕성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그 지하가 있다는 걸 알고 지하에 누가 살고 있다는 걸 그 봤을 때 문강이 애원을 해요. 우리 같은 부류 어려운 사람들끼리 제발 이거 좀 눈 감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없는 동안에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남편한테 먹을 것 좀만 갖다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다고 돈까지 주죠. 그런데 이 문강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고 이제 그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러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만약 끝에 보면 이제 결국은 그 근세를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꼬챙이를 찔러서.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끝에는 어떻게 그 방송에서 알려지냐면은 가족 관계인 것을 속이고 위장 취업했다가 딸이 무단 침입한 노숙자에게 묻지마 살인 당하는 것을 보고 노숙자와 싸우다 노숙자를 죽였다. 그래서 정당방위로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나죠. 이렇게 알려집니다. 기억나시죠? 다 보셨다고 하셔서 제가 합니다. 그런데 이 그 중반되기 전에 그 거실에서 주인이 없는 저 캠핑 간 틈에 이제 자기들끼리 술 파티를 하면서 이 집 주인 참 사람 좋아 착해 부자인데 착하다니까 하고 남편이 그러니까 충숙이 하는 얘기가 있죠. 부자인데 착해가 아니라 부자니까 착한 거지 뭔 소리인지 알아? 솔직히 이 돈이 다 나한테 있어서 봐 나는 더 착하지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돈이 다림이야 그런 말을 하죠. 돈이 다림이요. 돈이 사람의 성품을 성격을 좋게 이렇게 펴준다고 돈이 다림이라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이제 부잣집 가족을 보겠습니다. 박 사장 박동익입니다. 이 사람은 IT 기업 사장이고요. 창업자이자 사장입니다. 근데 이 IT 기업 영화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IT 기업 회사 이름이 어나더 브릭입니다. 또 다른 벽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상징. 봉준호 감독의 별명이 봉테일이잖아요. 디테일을 워낙 잘 해서 각본도 쓰고. 4년 전에 건축가 남궁 현자의 집을 매입했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으로는 가부장적 남편입니다. 그 조여정이 맡은 영교가 근데 내가 우리 문강이 결핵 환자였다는 걸 알면 우리 남편한테 능치처참 플러스 뭐 교수형의 뭐 능치처참 깜이야 그러면서 절대 남편한테 비밀로 해줘요 그러죠. 그래서 이 가부장적 남편한테 눌려 삽니다. 예의 바르고 선량 이 남편은 예의 바르고 선량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딱 하나 사용인들이 그 고용인들이 선을 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럼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 느꼈겠지만 냄새가 굉장히 등장하죠. 냄새. 기태기한테서 나는 냄새에 되게 민감합니다. 어나더 브릭은요 사용인들을 보는 관점입니다. 이 벽돌이라는 것은 다 규격품이에요. 한 벽돌이 깨지면 언제든지 다른 벽돌로 대치할 수 있습니다. 그 영화 우리가 본 그 요약본에도 차 타고 가면서 박 사장이 기택한테 우리 일주일 동안 집 엉망이 될 거야. 우리 아내는 음식도 못하고 뭐 집도 그러니까 살림 잘 못해 이런 얘기가 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박 사장이 기사인 기택한테 저기 갈비찜 잘하는 데 있는데 거기 좀 오늘 가자 해서 갈비를 먹고 사가지고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광이 음식을 잘했어요. 갈비찜을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해고시켰잖아요. 그럼 왜 해고시켰냐?
음식은 잘하지만 얼마든지 또 그런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벽돌 교체하듯이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고를 한 겁니다. 하고 이제 불편하니까 그 맛있는 음식 그 갈비찜 하는 데를 가서 이제 먹고 오는 거죠. 오면서 아유 우리 아내 이제 아내의 흉을 보는 거죠. 부잣집 가족 다송 아들입니다. 박동익 사장의 어린 아들이고요. 7살 때 트라우마 겪습니다. 그 조여정이 얘기를 하죠. 영교가 얘기를 하죠. 그 어릴 때 귀신을 봤다고. 그 생일 때 그 케이크 굉장히 맛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밤에 냉장고에 그 주방에 내려가서 몰래 케이크를 먹다가 귀신을 봤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제 알죠. 그 귀신이 누군지. 그 지하에 살고 있던 근세가 몰래 올라와서 냉장고 뒤지고 먹고 그걸 본 거죠. 그 사람을. 그런데 이제 이 아이는 그 광경을 보고 이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요. 인디안 놀이를 좋아합니다. 인디안 놀이가 또 왜 인디안 놀이냐? 이게 이제 미국 역사 인디언 땅을 뺏었죠. 미국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 그 역사를 보면은 백인들이 와가지고 그 원주민 땅을 차지하고 원주민을 내쫓죠. 이제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인디언 놀이를 좋아합니다. 가족 중에 여기 그 장면에도 나와 있었죠. 아, 다 냄새가 나. 그런데 다 똑같아. 그 가정부 충숙이 냄새나 기택이 냄새나 기정이 그 제시카 선생님한테도 나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기택 가족의 모든 그 집안에 일하고 있는 사용인의 고용인들의 냄새가 똑같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챕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층 계급에 가장 익숙하지 않은 아이라서 이걸 제일 먼저 눈치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층 계급하고 접촉이 없었던 아이죠. 그러니까는 딱 그 타자를 딱 제일 먼저 알아챌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최영교, 그 이름이 영교인 것은 그 교육 빨간 펜 선생님 같이 학습지 선생님 연상하는 이름이라서 이렇게 붙였다고 감독이 그랬습니다. 영앤 심플이죠. 단순한 여인입니다. 가부장적 남편에 눌려 살고요. 살림에 서툴고 말할 때마다 영어를 섞어서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강 가족입니다. 국문강. 박 사장 집에서 10년 일한 가정부입니다. 요리 솜씨가 좋고요. 복숭아 알러지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오해를 받아서 또 쫓겨나죠. 그런데 문강 남편이 있었죠. 그 남편이 아무도 모르게 그 저택의 지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영업이 망했습니다. 우리가 한때 대왕 카스테라 한참 막 문전성시를 이루다가 갑자기 그 가게들이 다 망하고 없어진 일이 있었죠. 자영업이 망하고 사채업자에게 쫓기다가 4년 전부터 지하실에 몰래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4년 전이라면은 그 남궁 현자가 미국으로 떠났고 그 박 사장이 이 집을 매입하기 전 그 집이 비어 있을 때 그때 들어왔던 걸로 추정됩니다. 박 사장에게는 고마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또 영화에서는 그걸 표현합니다. 리스펙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칼에 꼬챙이에 찔려서 박 사장님 리스펙 하니까 당신 나를 알아요?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좀 잘렸지만 박 사장에게는 자기를 그렇게 거기서 살게 해준 건 아니지만 자기가 빌부터 살기 때문에 고마움과 존경심, 리스펙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도 잠깐 나왔지만 이 지하에 보면은 모르스 부호 책도 있고 책들이 꽤 그 지식인 같은 그런 읽었던 책들을 보면은 꽤 전혀 그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은 있지만 그런데 계층 상승 욕구가 없어요. 의지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만 살게 해주세요. 자신의 그 지하 생활에 그냥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 칼 들고 나오게 될까요? 이 사람에게 이거는 했나요? 했죠.
봉준호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변곡점이 있다는 건데요. 변곡점. 변곡점은 뭐냐면 이야기의 핵심 성격이나 감독이 의도하는 진짜 지점을 불쑥 드러내서 영화 전체 노선을 아예 바꾸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반전은 어떤 하나의 일로 지금까지 영화를 다시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라면 변곡점은 아예 핵심 성격이 싹 바뀌는 그런 지점입니다. 괴물도 그렇죠. 뭐 영화 괴물도 이게 영화 평론가 이동진 평론가에 따르면 봉준호 영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하네요. 변곡점이. 변곡점 이전에는 두 가족이 대비만 있습니다. 하층 계급인 기택가족과 상층 계급인 동익가족, 이 두 가족 사이에 대비만 있습니다. 하층 계급인 기택가족은 실업자죠. 이들은 다 백수예요. 온 가족이 백수고 가끔 뭐 아르바이트가 생기면 아르바이트 뛰죠. 다 백수입니다. 반지하에 삽니다. 그 반지하는 바퀴벌레 곱등이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피자 상자 접을 때 바깥에서 그 소독약 치는 차가 지나가니까 창문을 열어서 곱등이 죽게 집안에 그 소독약이 들어오게 하는 장면이 있었죠. 연기가 막 있었죠. 예. 그래서 그 곱등이 바퀴벌레 같이 사는 사람 가족들이고요. 상층 계급인 동익 가족은 기업인이고 당연히 아주 그 언덕에 양지바른 해가 잘 드는 대저택에 있습니다. 애견 3마리랑 살고요. 자동차는 벤츠입니다. 변곡점 이후에 변곡점이 어떤 점입니까? 그 거실에서 술 파티를 하는데 벨이 울려요. 띵동. 밤늦게 띵동. 한참 이제 신분 상승의 꿈을 꾸고 있는 가족한테 띵동 띵동 계속 울리니까 누구세요 하고 보니까 문강이 전데요. 저 여기 전에 일하던 사람인데요 하면서 그 인터폰 위에 보면 개 3마리 있죠. 제가 여기서 일했어요. 제가 두고 간 것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두고 간 짐을 가지러 왔다고. 그게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스릴러 같이 되고 나중에는 살인 사건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층 가족, 기택 가족, 최하층 가족이 이제 나타난 것이죠. 하층 가족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었잖아요. 반지하가 아니라 지하가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 상층에서 사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짜파구리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짜파구리는 짜파게티하고 너구리를 수프를 배합해서 만든 요리죠. 그런데 이게 그냥 짜파구리가 아니라 한우 채끝 등심을 넣은 짜파구리죠. 한우 채끝 등심은 최고급 한우의 부위잖아요. 그 상층 가족, 즉 이게 그 박 사장 가족을 말하죠. 짜파게티나 너구리는 값싼 그렇게 뭐 한우 채끝 등심에 비하면 값이 그렇게 나가지 않는 그런 거죠. 이 짜파구리 도저히 섞일 것 같이 짜파게티와 너구리 이 두 하층 가족과 최하층 가족이죠. 그래서 이 음식이 이 세 가족을 이렇게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장치가 됩니다. 영화의 키워드. 이 영화를 읽을 수 있는 키워드가 가족도 있고 뭐 있는데 이 영화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계급 갈등 하나 뽑았습니다. 계급 갈등. 여러분 그 계급 갈등은 봉준호 감독이 계급을 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 구조, 사회 조직을 바라보는 입장이 갈등론이 있고 또 기능론이 있다는 거 아시죠? 막스 베버 같이 사회에 온 예를 들면 사회 조직에서 누가 파일을 제일 많이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관점이 갈등론과 기능론이 다릅니다. 갈등론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두 계급이 있고 이들은 어떤 파일을 놓고 권력이라든지 또는 재화를 놓고 피터지게 갈등하고 싸운다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를 보는 관점입니다. 네, 봉준호 감독은 기능론보다는 계급 갈등론 쪽에 서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누가 누구와 싸우는가의 문제입니다. 누가 누구와 싸우는가. 계급 갈등 바탕인 영화에서라면은 하층 피지배 계급이 지배 계급과 싸워야 되잖아요. 하층 계급이 상층 계급한테 막 돌 던지고 너희들 가진 거 좀 내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는 싸움이 구도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층 계급에 속하는 주인공들은 상층 계급에 속하는 인물들과 싸우지 않고 대신에 같은 계급 안에서 싸웁니다. 같은 계급 안에서 싸웁니다. 아니면은 이 영화에서는 같은 계급, 글쎄요, 같은 계급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낮은 계급하고 싸우죠. 일자리를 얻기 위해 또는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이거는 봉준호 감독의 다른 영화에서도 나와. 특히 프란다스의 걔가 이걸 많이 보여준다고 하네요. 키텍 가족은 대저택에서 술 파티를 벌이면서 주인 가족과 거의 대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내심 내비치죠. 다해를 통해서 다해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그 결혼식 때 다른 대역하는 부모 대역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되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꿈에 부풀었는데 이후에 기택 가족이 자기들의 상대는 바로 그 주인집이 아니라 문강 가족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강 가족과 이제 몸싸움을 벌이는 일이 생깁니다. 기택과 근세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자본주의 시스템 속 패자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택도 한때 카스테라 가게 하다가 망했던 경험이 있고요. 근세도 카스테라 가게 하다가 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세 경찰에 쫓기다가 그러니까 사채업자한테 쫓기다가 대저택의 그 지하실에 숨어서 살게 되고요. 나중에 기택은 이제 박 사장을 죽인 후에 경찰에 쫓기죠. 경찰은 어디로 사라진지 골목길로에서 사라졌다고 보는데, 자 이게 왜 사라진 걸 모르냐 하면은 문강이 이 집에 들어올 때 CCTV를 잘랐기 때문입니다. CCTV를 잘랐기 때문에 기택이 어디로 간지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집에 지하실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당연히 그 바깥에 골목길을 통해서 이제 나갔는데 그 후로 행방이 묘연하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분이 그 우리 유학에서 보았듯이 골목길로 나가려다가 깨달았죠. 아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들어가서 지하실로 숨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하실에 숨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는데 그 기우 아들은 그 지하실에서 근세한테 수석으로 머리를 2번 맞은 다음에 피 엄청 나르죠.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서 재판을 받고 이제 사문서 위조 죄로 이제 집행유예로 어머니와 같이 풀려나서 그 기정이 죽은 여동생 납골당에도 가고 하죠. 근데 이 아버지가 어디로 갔을까 하다가 이 집을 관찰합니다. 박 사장 집. 관찰해 보니까 밤에 전등이 깜빡 모르스 부은 걸 알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근세가 쓰던 그 지하실에 근세가 쓰던 모르스 부호 교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택이가 그 송강호 기택 아버지가 그 모르스 부호 교본을 보고 이제 아들한테 이렇게 모르스 부호를 전등으로 띄운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거를 기록해 가지고 해독을 해내죠. 그래서 아들아 나는 지금 지하실에 있다. 뭐 불편함 없이 그래도 잘 살고 있다. 그 너는 회복은 됐니 하고 이제 편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은 그러나 그 자기의 계획이 있죠. 아버지 내가 새 계획이 생겼어요. 내가 이제 저 집을 돈을 벌 거예요. 대학도 안 가고 무조건 돈을 벌어서 저 집을 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정원에서 햇빛을 쬐고 아버지는 그냥 지하실에서 올라오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영화는 끝나는 겁니다. 기택이가 그러니까 송강호가 처음에 그 지하실을 발견했을 때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사나?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살아? 이런 데서도 살면 또 사라지나? 하니까 근세가 한 말이 있어요. 땅 밑에 사는 사람들이 한둘인가? 반지하까지 치면 더 많지?
이 대사가 뭘 말하겠습니까? 야, 이런데도 사람 사는 데야? 나는 당신하고는 그래도 급이 달라져. 나는 그래도 하층인데 당신은 나보다도 더 하층이네 하고 딱 나누죠. 그런데 근세는 뭘 나눠? 지하나 반지하나 똑같지 하면서 이제 하층 계급을 훨씬 더 이렇게 지하 반지하 거주지까지 싹 다 이렇게 묶어서 뭐 우리는 뭐 같은 처지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 이게 다 나온 대사인데요. 요런 것들을 이제 이거 보면 이런 대사가 왜 나오냐 하면 이제 그 지금 기택 가족은 어찌하든지 최하층하고 자기들을 떼놔야 돼요. 그들과 동화되면 안 돼요. 상층으로는 못 올라갈 망정. 최하층하고 동일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떼려고 하는데 근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층 계급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층 계급 사이에 그 일자리를 놓고 이제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그 피자 가게 알바 그만뒀다면서요? 나 면접 볼게요 하는 그 장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피자 박스 접는 그 알바가 그만뒀기 때문에 내가 그거 대신 면접 볼게요 하는 기우의 대사가 있었죠. 그리고 민혁이 유학을 가게 됐기 때문에 기우가 그 다혜를 가르치는 과외교사 취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비워져서 대신 가서 차지했는데 나중에는 그 자리를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을 억지로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택 가족에게 일자리는 어떻게 얻어지냐면은 상층 계급이 그 일하도록 제의하거나 아니면 다른 하층 계급과 투쟁한 싸움 결과입니다. 기택 가족의 생존 투쟁은 언제나 같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택 가족이 원하는 자리를 선점해 있는 사람은 고유성을 가진 인격체가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는 물러나야 할 선점자이자 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고 또 나중에 그 기우가 자기가 수석으로 머리를 맞게 된 것도 그 수석을 들고 지하로 내려간 이유가 두 사람을 고통 없이 죽이려고 내려간 겁니다. 죽이려고 내려갔다가 자기가 도로 당해서 근세한테 머리를 맞고 한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겁니다. 윤기사를 그 거실에서 술 파티를 할 때 기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윤기사 그 일자리 구했겠지? 잘했나? 좀 자기 그렇게 몰아냈기 때문에 좀 미안하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도 있는지 윤기사를 걱정하죠. 아, 윤기사 일자리 구했나? 그러니까 기우가 뭐 건강하고 젊고 뭐 구했겠죠? 하니까 딸이 기정이가 소파에 누워 있다가 아빠한테 막 짜증을 내면서 지금 그 사람 걱정할 때야? 우리가 제일 문제잖아. 윤기사 말고 우리 걱정만 하면 아빠는 우리 걱정만 해. 왜 남 걱정하고 있어? 이럴 때 이제 천둥이 팡 치면서 띵동띵동 눌러지는 겁니다. 바로 이때. 예. 그 문강이 하는 말입니다. 같은 일 하는 사람끼리, 같은 부르유끼리. 충숙 언니, 우리 좀 잘 봐줘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충숙이. 아니 내 이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다송이 아들이 이 쫓겨나간 문강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영교 엄마가 다송이 아들한테 그렇게 스킨십을 잘 하지 않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는데 아들한테 살뜰한 애정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했냐? 문강이 했다고 해요. 가정부가 아들을 살뜰하게 안아주고 스킨십을 해서 유대감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그래서 충숙 언니 하니까 그 충숙이 화들짝 놀라면서 왜 누가 나를 보고 언니래? 그러면서 이제 무자비하게 밀어내죠. 결국 이제 지하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올라와서 사모님한테 이르려고 하는 문강을 이 충숙이 발로 발차기 해가지고 이제 계단에서 떨어져서
뇌진탕을 일으키죠. 뇌진탕 때문에 이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 죽게 되니까 근세는 지금 자기의 생존은 아내한테 달렸는데 문강이 죽은 것을 보고 이제 막 돌아서 올라와서 칼 들고 충숙을 죽이겠다고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충숙은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죽지만. 자, 가족 의미. 자, 봉준호 영화에서는 가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봉준호 영화에서는요, 그 하층과 이 봉준호 영화는 하층하고 최하층을 구분합니다. 구분하는 것 많이 구분합니다. 그 이 마더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김혜자 나오는 김혜자 원빈. 그 엄마가 아들의 죄를 누구한테 덮어씌우잖아요. 그 덮어씌운 그 아이는 엄마가 없죠. 나중에 그 아이가 수감된 그 아이가 자기 원빈의 죄를 자기 김혜자의 아들 죄를 다 덮어쓰고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는데 교도소에 찾아가서 엄마가 그러죠. 너는 엄마도 없니? 엄마 없죠. 엄마도 없니? 하니까 이제 그 양심의 가책과 연민에 막 울죠. 엄마가 김혜자가. 그러니까 이 하층 계급 원빈이 하층 계급이라면은 그 덮어씌운 그래서 엄마가 없어서 그렇게 김혜자 같은 엄마가 없어서 남의 그 친구 죄를 다 덮어쓰고 혼자 수감된 최하층이 된 거죠. 하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최하층으로 굴러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싸움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최하층에 맞서는 이 하층 계급 사람들이 의지하는 마지막 제도가 가족입니다. 마지막 제도가 그 괴물도 그렇고요. 근세가 왜 칼 들고 이 사람은 이제 잃을 게 없어요.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그냥 이 사람의 마지막 소망은 나 여기서 그냥 살게만 해주세요였는데 살 수 있게 하는 끈인 아내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잃을 게 없죠. 그러니까 충숙을 죽이겠다고 한 겁니다. 자,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캠핑 아들의 생일을 맞아 캠핑을 갔던 영교 부부가 박 사장 부부가 급히 돌아오게 되죠. 그냥 예정에도 없이 빨리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밤에 반지하는 기택이 살던 반지하는 홍수가 침수가 돼가지고 온 그 뭐 화장실도 역류하고 결국은 이제 체육관에 가서 피난민 이재민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우의 역할을 보면요. 그동안 폭우가 없었을 때는 예의와 배려, 활력 이런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세상이 민낯을 드러내게 되는 상황을 제공합니다. 폭우가. 그리고 이제 폭우가 그치고 그 다음 날에는 고지대 대저택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미세먼지도 거치고 파티를 열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지대 사람들에게는 치명적 타격이 되는 거죠.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집도 다 침수됐기 때문에 체육관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화는 그 소통이 대단히 일방적입니다. 물이 흐르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죠. 절대로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죠. 이 물이 흐르는 방향은 소통의 방향과 일치해요. 고용주는 지시합니다. 짜파구리 끓일 줄 알지 아줌마? 끓여줘요. 우리가 언제 3분 후에 뭐 8분 후에 도착할 거니까 그때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짜파구리 끓여줘요. 그런 그 상층의 말은 상층부는 하층 사람들의 마음을 보거나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체육관에 있는 기정이한테 전화하죠. 제시카 선생님, 우리 아들 생일 하는데 오세요. 그날 일당 챙겨줄 테니까 오세요. 그러죠. 이쪽은 뭐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지도 않죠. 일당 줄 테니까 그날 그걸 하루 공부하는 날로 쳐줄 테니까 오세요. 그리고 기택한테도 박 사장이 그러죠. 그 인디언 놀이 하는 거 참 사장님 애쓰십니다. 그러니까 일당 쳐줄게. 이것도 당신 일당으로 쳐주는 거야. 하죠. 상층은 하층의 마음을 보거나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층은 싫어도 상층의 마음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이거 그
집에 그 술 파티 하다가 결국 소파 밑에 다 숨어 있죠. 소파 밑에 숨으면서 영교와 박 사장이 하는 대화를 듣습니다. 아, 그 운전기사 말이야, 냄새가 나. 시궁창 냄새 같은, 그 생주 썩은 냄새 같은 그런 어리버리한 냄새가 나. 선은 잘 지키, 잘 안 넘는데 냄새가 아주 불쾌해 하면서 이제 이 가족 기택에 험담을 해요. 근데 그걸 꼼짝없이 불편한 마음으로 듣고 있어야 합니다. 네, 하층이 자기의 마음을 전달할 수는 없지만 전달할 수 있는 게 있죠. 냄새입니다. 냄새. 결국은 이 냄새 때문에 이제 사단이 벌어지죠. 자신의 진의와 참 마음과 감정을 전달할 방법이 봉쇄됐죠. 그런데 전달하고 싶지 않은 나의 자신의 궁핍함, 공궁함, 이것이 할 수 없이 전달하고 싶지 않아도 전달되어지는 이 하층 계급의 소통의 딜레마, 이게 냄새로 표현되는 건데요. 결국은 그 다송이가 이가 다 똑같은 냄새가 나요 하죠. 네 사람 왜 죽나? 이거 하고 냄새하고 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네 사람은 사실은 죽어 마땅한 악인들은 아닙니다. 죽어 마땅한 악인들은 아니죠. 그 박 사장은 나이스한 사람입니다. 친절하고 신사적이고, 단 그 이제 고용인들이 선 넘는 거는 싫어합니다. 근데 이 왜 죽냐? 왜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어떻게 해서 이게 그 인디언 놀이를 하다가, 인디언 놀이는요, 이 박 사장하고 기택은 나쁜 인디언 역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 그 나쁜 인디언 역을 맡고 기정이 있죠. 그 케이크 들고 이렇게 기정이 백인 역할을 맡았어요. 백인 역할. 그리고 그 아이가 좋은 인디언 역할을 맡았는데요. 근세가 이제 와서 칼을 들고 부엌에서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칼을 들고 와가지고 케이크를 들고 이렇게 워킹을 하는 기정의 가슴에 찌르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딸을 지혈을 하니까 딸이 아빠 더 누르니까 더 아파 그러죠. 자, 근데 앞에 어떤 복선이 있었냐면은 그 다송이가 이렇게 얼굴에 피칠류를 한 그 근세를 보고 기절을 합니다. 이게 기절을 한 게 뭐냐면 쇼크가 뭐라 그러죠 이거. 그러니까 영화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15분 안에 병원에 가야 된다는 그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15분 안에 빨리 병원에 가려고 그 기절한 아이를 이제 안고 열쇠 기사 뭐해? 김 기사 뭐해 하니까 계속 딸만 이렇게 응급처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열쇠라도 차키라도 줘 하죠. 차키를 던지는데 마침 그 키가 몸싸움하는 그 충숙하고 근세한테 깔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몸싸움 하다가 꼬챙이로 찔러서 이제 그 충숙이는 일어나고 열쇠는 차키가 근세 등 뒤에 깔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박 사장은 급하니까 근세를 이렇게 몸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열쇠를 뺐는데 냄새가 장렬하죠. 악취가 장렬하죠. 왜 악취가 장렬하냐면 피 흘렸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4년 동안 지하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4년 동안 지하 생활을 한 사람 플러스 피 냄새, 그러니까 그 악취가 코를 찌르니까 코를 이렇게 막고 열쇠를 꺼내는 모습을 보고 기택이 완전 딱 인디언 모자를 딱 벗고 칼을 집어들더니 찡근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기택은 근세 너 나하고 같은 계급 아니야? 이랬다가 지금 이거 냄새로 촉발된 그 박 사장이 인간에 대한 예의와 배려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이렇게 다쳤는데 사람을 이렇게 챙길 생각 안 하고 자기 아들 병원에 간다고 코를 막고 차키를 그 시체 마치 고기 덩어리 짐짝 취급을 하고 열쇠를 만을 빼서
악취의 그 코 막는 모습을 보고 자기한테 모욕감을 느낀 겁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이때는 근세와 자기를 이렇게 동일시 해가지고 자기 계급에 대한 모욕으로 그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동안에 그 마음이 안 좋았던 것들이 쌓이고 쌓였다가 그때 폭발해서 찌르고 만 거죠. 그래서 이 박 사장은 왜 죽냐? 왜 죽습니까? 개인의 악행 때문에 죽은 거라기보다는 계급 때문에 죽은 겁니다. 계급. 예, 계급.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하층 계급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표현한 그 계급에 속한 그것 때문에 죽은 거죠. 문강은 계단에 굴러 떨어져서 뇌진탕이었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죽죠. 그런데 엄마인 충숙은 발로 차서 문강이 그 지하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이렇게 죽게 됐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국문강은 죽기 전에 근세한테 그러죠. 아, 그 언니, 충숙 언니는 참 좋은 사람인데 나를 찼어. 그렇지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고 죽어요. 뭐 막 원한을 갖고 그 언니 죽여, 반드시 죽여,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야, 이러지 않아요. 그 언니 참 좋은 사람인데 그 왜 그랬을까? 그 언니 좋은 사람이야. 그러고 죽어요. 근세도 이 사람도 뭐 누구를 죽일 만한 딱히 악행, 원한 이런 악에 바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지막 생명줄인 아내가 딱 죽는 걸 보고 이제 이 아내를 이렇게 만든 충숙이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온 거죠. 근데 충숙이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정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기정이가 왜 하필 죽었냐? 여러분, 이 가족 중에 가장 유능한 사람이 기정이에요. 기정이는 그 영교한테 취업될 때 영교가 나 선생님 수업 좀 참관해도 될까요? 할 때 거절해요. 그거 좋지 않습니다. 딱 칼로 잘라요. 그렇게 그 오빠하고 달리 이거 굉장히 그 자기 어떤 힘이 있는,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 있는 자입니다. 가장 이 집안에서 신분 계급 상승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뽑는다면 기정입니다. 현실 감각도 있어요. 다른 식구들이 그 거실에서 술 마시며 취했을 때, 야 우리 이거 우리 집 같다야. 우리가 너 이게 우리 집 되면은 너는 어느 방 가지고 싶어 하고 오빠가 그러니까 기정이 야 집이나 갖고나 말해 그러죠. 혼자 유일하게 그렇게 현실 감각이 있는 딸입니다. 이 딸을 죽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가 없어진 겁니다. 이 집은 기정이가 죽음으로. 근데 누가 이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없앴냐? 근세죠. 근세는 신분 계층 상승하겠다는 의지도 없는 사람인데 기정이를 죽게 만듭니다. 수석도 나오죠. 이 수석도 굉장히 중요한 그 장치인데요. 수석은 민혁이가 갖다 주는 겁니다. 기우한테 재물운과 합격운이 있다고. 이거는 수석은 계급 상승의 꿈을 상징하는 건데요. 반전이 있죠. 결국은 이 수석으로 이제 두 문강하고 근세를 죽이려고 내려갔다가 자기가 당하죠.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후의 계획이 아버지 나 계획이 있어요. 무조건 돈을 벌어서 이 집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저택을 이 집을 살려면요 최저임금을 쓰지 않고 모아도 547년이 걸린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할 때 그걸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547년 걸린대요. 그런데 이 영화 봉준호 감독은 굉장히 이분은 희망을 어떤 여지도 기정이도 죽였죠. 기호가 이거를 현실성이 있으려면은 자 목표 이 집을 사는 거, 그래서 아버지를 지상으로 올라오게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실행 방안이 있어야 되는 그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래서 이 영화 평론가들은 다 기후의 계획은 계획만 있지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현실적인 방안, 대책, 방법 전혀 없다. 그래서 이거 기후가 아버지 나 이 집을 살 거예요. 이거는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면 니체의 르상티망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랬죠. 이게 도덕관념의 기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인데요. 그 니체는 선악이라는 이 개념이 반자연적 가치라 그러죠. 인간 본성에 반하는 가치고 인간을 시들시들하게 만드는 그런 악덕이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천민근성의 약자들이 보신책이자 이 적이 강자입니다. 강한 사람들. 강자, 지배계급, 강자에 대한 복수의 방편으로 고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고분고분, 굴종, 겸손, 뭐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약자들이 만들어낸 도덕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인간 본성에 반하는 인간이 강하게 살도록 하지 않고 인간을 굉장히 유약하게 만들었다고 봐요. 인간을 기만하고 학대해온 기존의 선악의 족쇄에서 벗어나서 선악을 넘어선 사람이 위브맨시죠. 주인. 그런 자연적 삶으로 돌아간다. 이게 약육강식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 니체가 말하는 삶이. 그래서 노예 투교의 근성인 속임수와 간교함, 그리고 주인인 강자에게 품고 있는 증오심, 복수심, 그리고 강자에 대한 선망, 시샘, 이걸 합한 복합적인 감정이 르상티망입니다. 노예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노예 반란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이 르상티망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택한테도 그 박 사장을 존경하고 참 좋은 사람이야 하면서도 그 냄새로 인해서 받은 뭐라고 하죠? 그거 모욕감이 늘 있었죠. 모욕감. 영화 분석은 끝났습니다. 어떻게 저는 이게 영화를 꼼꼼하게 보기 전에는 왜 이 가족이 이렇게 능력들이 다 출중한데 대리기사를 뛰든지 뭐 아르바이트를 계속 구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지 왜 이렇게 기생적인 삶을 선택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본 감독이 세 가족을 한 자리에 모으려는 장치로 이제 한 집안에서 살게 해야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필요했다라고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본 감독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영화에서는 기후도 뭐 알바 자리를 막 구하고 하는데 그게 늘 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보면 그 청년들은 직업 구직 어렵고 자영업자는 계속 망하고 있다고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여러분 기업가들은 뭐 풍족하냐? 기업가도 어렵죠. 지금 현대제철은 이제 드디어 공장 폐쇄하고 미국으로 공장을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업도 기업하기 어렵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만 남아 있어요? 이제 건물주만 남았는데 자영업자들이 망하니까 건물도 공실이 많이 되고 있죠.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굉장히 이런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하고 일자리는 적은데 이제 실업자는 많은 이런 상황인가 봅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거의 뭐 15분 쉬겠습니다.